원래 이런 피드백 회로가 없으면 이쪽에 인풋에서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똑같이 그냥 전기가 여기까지 흘러가면 그대로 변하고 다음부터 들어가면 변하고 하기 때문에 클락을 여기를 딱 끊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한 번 딱 결정된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사실 클락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클락으로 표현하지 않자 해도 뭐에 의해서 이쪽 인풋 값에 의해서 여러분 이걸 지금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로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런 회로는 저장의 개념으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회로가 이런 CPU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전자회로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흘러서 나오는데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동안 이런 방식의 회로를 쓰게 되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었어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고 여기에 어떤 값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여기를 끊어놓게 되면은 이쪽에서 새로운 걸 막 입력한다 할지라도 이 값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곧 이게 저장되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값을 다시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용어로만 돌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컴퓨터의 디지털 회로는 이런 식의 논리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기 흐름인 것을 제어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전기는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뭔가 동작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계산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하는 제어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걸로 만들지만 한 번 돌아가고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저장의 요소는 순차적으로라는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한테 이거 알아두라고 하는 게 좀 무리긴 합니다만은 디지털은 조합 회로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계산하는 회로와 저장하는 회로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조합 회로들의 결과물들은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아까 그 게이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두 값이 들어가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선이 하나가 아니라 4개니까 값이 4개는 2비트가 되겠죠. 2비트로서 선택해주면 덧셈을 할 수도 있고 홀셈, 곱셈을 할 수도 있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회로를 이용해서는 레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 내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계산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회로는 여기 값이 들어가면 그냥 흘러갑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 값이 변하면 계속 같이 변하는 거죠. 그런데 저장하는 거는 정기 회로지만은 여기에 이 값이 아무리 이렇게 처음에 전기 흐르다가 끊어졌다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은 여기에 어떤 결과가 흐르는 값이 나오고 끊어지면 끊어지게 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클락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저장 회로를 제어를 하게 되면 클락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여기 있는 값이 인풋 값이 출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장 장치의 원리이고 이걸 이제 그걸 한 비트가 아니라 복잡하게 수백 비트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주면은 이게 뭔가 레지스터 메모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PU 설계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까지의 과정을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가지는 게 보통 한 1, 2년에 이제 하드웨어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런 요소들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그림처럼 CPU에 ALU라는 구조가 필요하고 레지스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게이트들의 어떤 회로로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CPU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전자 계산기가 될 수도 있고 리모컨에 버튼 누르는 회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CPU가 되려면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돼 가지고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설계하는 게 뭐냐? 마이크로 아키텍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 이 CPU는 이런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계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전기 회로로서 비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비트들을 계산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가지고 전체 한 번 한 번 프로그램이 흘러가도록 제어를 할 거냐라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수업에서는 두 가지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이제 제안을 해보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순차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합니다. 명령어 하나 들어오면 이 명령어가 들어오면 마치 여러분 이걸 소프트웨어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로 이 CPU를 만들었으면 내가 이 줄 한 줄을 인풋을 줍니다. 문자를 주는 거죠. 이 문자를. 이 문자를 주면 명령어가 뭔지 해석을 하고 오퍼런드가 뭔지 해석을 하고 그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덧셈을 하고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명령어를 처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CPU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성 요소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어떤 디지털 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클럭이라고 하는 것이고, 클럭이 있어야지만이 전자 회로의 동작은 한 단계 한 단계가 구분이 되면서 다음 걸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그리고 이전에 그 어셈블리 코드도 해봤기 때문에 CPU라는 것이 명령 하나하나를 단계별로 숫자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전기 회로는 전기를 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컴퓨터는 계속 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준 게 계속 흘러가는 건데, 여기에서 다음 거와 다음 거의 구분이 뭐가 되냐는 거죠. 그거 아주 재밌는 이슈인 거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게 컴퓨터에서는 클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클락이 빠르다 느리다라는 것은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1초에 10번 구분하느냐 1초에 100번 구분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10번 구분하는 것은 10개의 명령을 1초 동안 실행할 수 있는 거고, 100번 구분하는 것은 1초에 100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은 방금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전기 회로에 전기의 흐름을 연결시키고 끊고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클락에 의해서 이제 한 명령 한 명 처리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처리하냐면 한 클락 동안 하나의 명령어가 이 CPU에 다 처리되는 겁니다. 클락이 이렇게 온이 되면 여기에서 메모리에서 명령어와 데이터를 쭉 읽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 이 CPU 핀에 데이터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클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여기서 이 회로를 ALU 회로, 레지스터 회로 이런 걸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add의 계산, move의 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한 클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는 클락이 한 번 될 때 한 번 딱 이렇게 뭔가 스위치 한 번 탁 누를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한 번 딱 누를 때 모든 게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컴퓨터 이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조차도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클락의 시간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온인 이만큼의 시간 동안 여기 들어간 전기 회로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서 뭔가 값을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이걸 만드는 게 바로 이제 CPU가 되는 것이고, 이때 CPU는 또 한 명령을 실행한 CPU 따로 있고 다른 명령을 실행한 CPU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CPU에서 아까 보면은 뭐 13가지 또는 뭐 100가지 명령을 다 실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들어오든지 한 명령어는 한 클럭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각각의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놈은 여기서 간단한 add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좀 더 복잡한 멀티플라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10개의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A라는 명령어, 그냥 무브하는 명령어는 전기 회로를 조금만 지나가서 엄청나게 빨리 끝날 수 있고, 멀티플라이 하는 거는 꽤 긴 회로를 지나가서 좀 길게 시간이 걸리는데, 한 CPU에서 이걸 동일한
방식으로 다 처리하다 보니까 어떤 명령어이든지 한 클락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 클락은 가장 길게 필요한 시간에 맞춰줍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이 전기의 흐름의 결과로서 이제 값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순차적인 실행을 하는 CPU가 되겠습니다. 이 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이제 이거는 한번 외울 정도로 알아두시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어떻게 해 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어떻게 답은 프로세스의 실행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잘하니까 소프트웨어 다시 비교를 해보죠. 이 CPU를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여러분의 그 방법에 따라서는 모든 각각의 명령에 따라서 별도의 함수, add 하는 함수, move 하는 함수, multiply 하는 함수, jump 하는 함수 다 따로따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워낙 리소스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드웨어를 이렇게 해두게 되면 ALU 하나로서 다 모든 연산을 하고 싶었는데 add 하는 명령에 필요한 ALU 따로, 이거 move 하는데 필요한 거 따로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명령 하나 실행할 때 그 순간에 얘만 쓰고 어떤 순간에 얘만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는 것은 훨씬 더 소프트웨어보다 리소스를 더 이게 진짜 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런데 좀 낭비,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모든 명령의 실행을 표준화를 시킵니다. 이걸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죠. 이것들을 여러 가지 명령을 처리하는 것을 각각의 함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함수, 예를 들면 execute, instru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언뜻 본 느낌에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처음에 해야 될 게 이 명령의 종류가 뭔가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레지스터가 있으면 레지스터 읽어오는 걸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명령이 각각이 다르니까 각각이 다 다른 거, 레지스터 읽어오는 것도 있고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령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을 몇 단계, 어떤 단계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겁니다. 이건 아마 거의 사람의 그 어떤 뭐랄까요? 문제풀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PU의 내부 자원의 활용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CPU의 일반적인 설계 방식에서는 각각의 명령어를 이 회로가 처리하고 이 회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어의 처리를 표준화시켜 가지고서 그 명령어의 처리를 좀 더 세분화된 단계. 이게 이제 여러분이 CPU는 원자적인 거야. 원자적인 거 아래는 없어. 명령 하나는 원자야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힘든데 그 원자를 더 쪼개놓은 거죠. 그 명령 하나의 처리를 명령어를 읽어오는 동작, 명령어를 해석하는 동작, 명령어의 실제 계산하는 동작, 그 계산 결과에 의해서 메모리를 써야 되면 메모리를 쓰는 동작, 레지스터를 써야 되면 레지스터를 쓰는 동작,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거 하는 회로, 이거 하는 회로 이렇게만 나눠두면은 어떤 명령어가 들어오든지 같은 회로를 이용해가지고서 각각의 회로에 인풋만 다르게 주면은 add, move, 이런 것들 다 똑같은 회로로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뭐냐, CPU 내부를 보면은 명령어 하나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CPU 안에 아까 이제 기능적인 블락으로는 ALU니 레지스터니 이런 게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설계하는 걸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는 실제 동작하는 걸로 보면은 명령어의 해석, 명령어의 실행, 저장 이런 식으로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돼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는 이렇게 나눠졌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클락을 여기서 연결시키면은 클락이 하나가 이제 관여되기 시작하면은 한 클락 동안 한 명령어는 해석에서부터 실행해서 저장까지 한꺼번에 쭉 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add라는 명령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클락 있는 동안 add라는 명령어가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add라는 명령어인지 해석하는 거, add를 실행하는 거, add의 결과를 저장하는 거, 이것들이 한 클락 내에서 쭉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로 나눠둔 이유는 실제 내부 회로의 설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거죠. 이렇게 단계로 나눠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안쪽에서 실제 동작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 add를 위한 이런 동작 따로, move를 위한 동작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이 다 뭐랄까요? 중첩이 되면서 한순간에는 이 큰 CPU 중에 이 회로만 쓰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PU가 동작하는 방식을 잘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에 CPU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설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진 세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들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해 놓으면 모든 명령어가 같은 걸 타고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CPU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CPU 내부에서 실행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이런 이름들은 CPU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CPU에서는 거의 이것과 유사한 방식을 취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CPU의 내부에서는 명령 하나를 이런 단계로 처리한다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적었죠.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라이트 백, 프로그램 카운터, 업데이트. 패치는 명령어를 가져오는 반입, 우리말로 반입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책에 따라서 명령어를 일단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되죠. 읽어오는 단계. 디코드, 말 그대로 디코드, 해석이죠. 해석. 우리말로 여기다 보통 해석이라고 씁니다. 다른 교재에 보면 해석 단계, 명령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xecute, 실행, 그 명령의 실제 액션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는 말 그대로 메모리와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오는 게 있을 수 있고 메모리에서 값을 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라고 단계에 나눠진 거는 읽고 쓰는 거 다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write back, 이거는 레지스터에서 쓰는 겁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동작은 조금 여러분이 이름에서 바로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명령을 여기서 가져오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져오는 순간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 하드웨어 회로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것은 이 전기선에 CPU에 있는 이쪽 선에 명령어에 아까 Y86 같으면 한 바이트 해가지고서 어떤 값들이, 비트 값들이 있었죠. 이 비트 값들이 각 선에 이렇게 이제 합당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정의를 흘러가죠. 즉 해석 회로를 흘러가는 겁니다. 가져오는 회로를.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해석이라는 명령어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패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CPU에서 해석 단계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인자를 읽어봅니다. 오퍼런드를 읽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에다 쓰는 것, 레지스터 쓰는 것도 있는데 레지스터에서 읽어오는 것이 없죠. 여기서 읽어봅니다. 여기서 해석이 되면서 어떤 레지스터에서 읽을 것인가가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디코드 단계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읽어오는 거 하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ALU가 실행되는 거고 메모리, 레지스터 쓰기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보통 5개의 단계를 일반적인 대부분의 CPU에서 어떠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배우더라도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CPU가 실행하는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고 이런 거 할 때 다 이걸 해요. CPU는 명령을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레지스터에다가 그 결과를 쓴다. 근데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경우에 메모리 단계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디폴트 일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명령어를 읽어올 때는 하나 명령을 읽어오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 명령어를 읽어오는 게 CPU죠. 그래서 CPU는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내가 현재 명령 하나 읽어왔으면 다음 명령어는 이 명령어 길이만큼 다음번에 있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이런 단계를 이런 것들을 명령어의 실행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저렇게 구조를 설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아주 추상적으로 CPU 설계 과정을 얘기하면 우리가 CPU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한 다음에는 뭐부터 한다? 명령어를 설계합니다. 이 CPU에서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도록 할 거냐? 그래서 레지스터는 뭘 넣을 거냐? 이런 거 설계를 합니다. 이런 거 설계를 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 펑셔널 블록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설계하는데 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바로 이 단계별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지금 저기서 레지스터에서 읽어오는 거랑 그 데이터는 연산하기 전에 이미 읽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 네, 메모리 읽고 이게 이제 단계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게 여기로 그러니까 명령어가 여기서 어떤 종류의 명령어인지 메모리 어디서 읽어야 되는지 해석이 됐죠. 그러면 그때 바로 메모리를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또 Y86하고 우리 인텔 CPU하고 조금 더 다른데 일단 블락이 어떤 펑셔널 블락이 이렇게 됐어요. 레지스터가 있고 ALU가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보면 이렇게 이 그림이 이제 뭘 그리냐면 앞에서 만든 그 5개의 단계를 실제로 어떻게 엮을 것이냐 이런 건데 맨 처음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를 보고서 어떤 명령어를 가져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보고 패치를 시작합니다. 명령 하나 가져와요. 여기서 이 과정이 이제 패치가 되는 거예요. 뭐 명령어 메모리 패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뭘 의미하느냐? 명령어를 가져오는 순간 그 명령어에 구성된 비트 구성에 따라 가지고서 동작해야 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번호 필요하면은 명령어 자체에 상수값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계산하는데 상수값 이런 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통을 연결해가지고서 다 레지스터에도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도 연결되어 있죠. 좀 전 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계산하는 그런 명령어다. 그러면 명령어를 읽어오자마자 해석된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기가 바로 어떤 게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흘러가는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딱 읽어오게 되면 메모리를 하나 읽어오게 되면 딱 이때 명령어의 비트들이 딱 배치하게 되면 2회로에 다 그 값들이 들어가니까 메모리가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값이 나와가지고 이 CPU 같은 경우는 반드시 레지스터를 가져온 다음에 ALU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거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값이 ALU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졌죠. 그건 실제 이 CPU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선택이죠. 이거는 이제 Y86이라는 좀 더 간단한 CPU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그림에 이런 상세한 이런 것까지 찾아가는 거는 지금 너무 이제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는 벗어난 거고 그 과정, 단계라는 게 뭔가 왜 CPU는 이런 단계로서 구성을 하게 되는가 그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제 회로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플로우 차트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회로의 배치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생각하면 그냥 플로우 차트입니다. CPU를 소프트웨어로 만든다고 하면 플로우 차트인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이제 그 반도체 칩 안에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 칩 안에 회로들의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플로우 차트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되는데 패치하는 단계는 이렇게 만들자. 그럼 패치해서 읽어오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읽어온 값을 A를 이렇게 넣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메모리에 쓰는 것은 이렇게 된 게 또 반복하게 되는데 처음에 메모리에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결과를 메모리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선을 움직이는 제어 회로가 선택해 준다는 거죠. 지금 방금 그 순서에서 다른 PPT, RPG 여기서 지금 시스크잖아요. 이거는 시스크라고 보시면 이 단계는 사실 리스크 CPU와 시스크 CPU가 거의 유사해요. 지금 그래서 이 페이지의 이 개념은
그냥 용어지만 거의 외울 정도로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CPU의 처리 방식은 거의 대부분 결국은 다릅니다. 모든 CPU는 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기계열 명령에서 명령 하나가 쫓길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컴파일되면 여러 개 이제 명령어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CPU 안에서 그 하나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리스크든 시스크든 상관없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대부분의 CPU는 이런 단계를 거죠. 명령을 읽어오고 레지스터를 읽어오고 계산하고 리스크라도 저 디코드나 익스큐트 저런 게 명령어 하나가 되진 않는 거죠? 아니죠. 예.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명령어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명령어가 아니라 한 명령을 써야 이게 필요해요.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또 이건 그냥 넘어가려다가 여러분 그냥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이런 일반 교재를 보면은 CPU를 설계하는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로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치 소프트웨어로 명령어 처리하는 것처럼 CPU 내부에서 아주 작은 어떤 그 랭귀지까지는 아니지만 그 명령어들 마이크로 명령어라는 것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치하는 명령, 뭐 이거 하는 명령.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구분하지 않는 게 시험 볼 때는 그게 필요할 거예요. CPU의 명령어 처리를 설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쓰시오. 그러면 하드웨어 방식,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식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 이걸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다 그냥 이런 단계를 처리하는 건데 그냥 하드웨어로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냐 이걸 뭔가 프로그래밍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만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뒤에 준비된 슬라이드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해놓고서 실제로 이제 그럼 한 명령가 들어오면 해석하는 회로는 어떻게 될 거며 실행하는 회로는 어떻게 될 거면 이제 이걸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뒤에 있는 슬라이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옛날 같으면 옛날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런 회로를 그렸습니다. 실제로 아까 조합 회로 얘기했었죠. 조합 회로 순차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식의 회로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명령어의 종류가 1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13가지가 있으면 13가지 중에서 이게 1번 명령어인가 2번 명령어인가 3번 명령어인가 예를 들자면 이거 동일성이라고 가지고 이게 같은지 1번 명령어에 같은지 2번 명령어 같은지 이런 회로를 해가지고 1번 명령이 같으면 여기서 추론 그럼 이건 1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명령어를 구분하는 그게 제어회로가 되는 거죠. 명령어가 뭔가 들어왔는데 이게 몇 번이야? 몰라요. 근데 이 회로를 거치게 되면 이게 비트 13개 나와가지고 이게 1로 되면은 1번 명령어구나 해가지고 1번 명령어에 필요한 회로를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의 회로를 그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이제 간단히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런 회로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회로를 그렸는데 지금은 이걸 하고 싶을 때 작업자들은 지금 개발자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이런 마치 프로그램 비슷한 텍스트를 씁니다. 지금의 하드웨어 개발 방식은 이렇게 쓰고 프로그램 랭귀지예요. 프로그램 랭귀지인데 컴파일러가 좀 독특한 컴파일러예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컴파일러. 그래서 그 컴파일러에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컴파일러 결과로서 이런 게 나옵니다. 파일인데 그것도 파일인데 이런 네트워크, 이런 이제 부품들 간의 연결 관계를 그리는 어떤 이제 묘사로서 이게 나옵니다. 그걸 반도체 공장에다 보내면 반도체 공장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논리,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논리의 흐름, 여러분이 만약에 CPU를 C, 자바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사실 실제 하드웨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랭귀지가 조금 다르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회로를 하나하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 가지고서 패치 단계에서 해야 될 일, 디코드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익스큐트 단계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디자인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이브하게 만드는 방법은 OP라는 명령어를 하는 회로, 그 다음에 아까 move라는 명령을 하는 또 회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예로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했는데, 모든 명령어에 대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해야 하는 작업을 아예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합칩니다. 합쳐서 패치라는 단계에서는 이게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다 같을 수도 있고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패치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집어넣는. 그 다음에 디코드라는 단계를 만드는데 디코드라는 단계는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 넣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설계의 결과로 나오는 그림인데요.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는 레지스터 A를 이런 블록 단계로 단계별로 이거 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패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패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명령어의 종류와 이놈이 사용하는 레지스터 값들, 요놈이 사용하는 어떤 상수 값들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얻어진 값들을 이쪽에다가 input, 저쪽에다 input 이렇게 이제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드웨어 설계라고 하면은 뭐 전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정도 수는 전혀 감이 안 잡힐 거고 이걸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로 이 CPU를 구현한다라고 계속 상상을 해보십시오. 명령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명령어가 하는 일 아까 인스트럭션 셋 설계를 할 때 홀트 명령어부터 해가지고서 높이 명령어, 무브 명령어, OP 명령어, 점프 명령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명령어에 대해서 얘는 사실 소프트웨어로 하라 그러면 자유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명령 하는 거 그냥 소프트웨어로 함수 이렇게 만들고 이 명령 하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어셈블리 코드가 있다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CPU에다가 한 줄 한 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CPU를 만들 때는 이걸 표준화된 단계로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명령어들을 패치, 디코드, 익스큐트, 메모리, 라이트백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트라는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치는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하게 되면 아까 execute instruction이라는 이 함수 안에다가 패치하는 부분 패치하는 코드를 이만큼 넣을 거고 패치하는 코드가 지나면 디코드하는 코드를 이만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execute하는 코드를 이만큼 넣을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어 if 이 명령어가 1번 명령어면 어떻게 하고 2번 명령어 어떻게 하고 그런 코드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드웨어에서도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 역시 이제 패치하는 부분만 하드웨어로 설계하는 예를 그리고 있는데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도 그래서 패치의 결과로는 명령어의 종류와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종류와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값과 이런 것을 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령어의 종류는 읽어온 저 바이트 여기 이 바이트 중에서 코드에 해당하는 바이트를 그냥 끄집어낸다. 메모리에서 읽어온 것 중에서 코드에 해당하는 걸 끄집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번호는 지금 이건 프로그램 랭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봤던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낯설겠지만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읽어온 코드가 여기서 명령을 읽어온 코드 구성은 이렇게 됐다고 했죠. 패치라는 단계는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한 바이트짜리 명령어일 수도 있고 여러 바이트짜리 명령어일 수도 있는데
명령을 읽어오면 일단 그 명령어에서 코드 부분을 쪼개내야 되고 그 명령어 데이터에서 레지스터를 쪼개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이런 명령어면 레지스터가 필요하니까 레지스터 아이디를 값을 넣는다. 여기 불린 거. 레지스터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에 true라고 세팅을 한다. 라고 이렇게 값을 넣는 거고요. 지금 뒤에 레지스터 값을 읽어오는 거는 여기 코드에 포함되지 않네요. 필요하면 여기서 이렇게 읽어온 것처럼 명령어 하나를 명령어 바이트에서 이 값을 얻어오는 것처럼 레지스터가 필요한 명령어라고 한다면 이 읽어온 바이트 중에서 두 번째 바이트에서 레지스터 번호를 끄집어내는 그 코드를 이렇게 하드웨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렇게 써놓는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걸 구분한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execute instruction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에서 패치 단계가 되는데 여기에서 코드 부분을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1번, 레지스터 2번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메모리 여기 인풋은 execute instruction의 인풋은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C로 한다면 캐릭터의 어레이에 인스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코드의 첫 부분은 인스트 0번 여기 값을 주고 레이저 처음은 인스트 1번 인스트 2번 지금 이건 그냥 제가 막 쓰니까 맞는 값은 아닌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한다면 명령어를 읽어와가지고 이 명령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를 해석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명령어의 바이트를 해석해가지고 이것들을 받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디코드 부분에 가서는 레지스터 1번에 해당하는 뭔가 레지스터 어레이 중에서 레이브1의 값을 뭔가 또 AL을 하게 하는 인풋을 읽어오고 이런 값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CPU의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드웨어 회로로 구성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 회로로 구성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이 회로를 지나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 그 게이트 로직 이런 걸 진짜 그렸겠지만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 하드웨어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해주면 저런 것들이 실제로 하드웨어 회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 랭귀지를 설명하는 방식 이것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CPU를 설계하는 걸 통해서 CPU의 동작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는데 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CPU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세트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제 마이크로 아키텍처 설계되는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명령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령어 처리를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실제로 하는 것,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각 명령어에서 처리할 일들을 쭉 나열을 해본 다음에 각 모든 명령어에서 처리할 일을 나열해본 다음에 그것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패치 단계에서 하는 것, 디코드 단계에서 하는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이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든 상관없이 처리하는 전체의 이 함수를 하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함수를 만든다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전체 회로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자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우리는 이거 실제 하드웨어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펑셔널 블록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펑셔널 블록들을 이용해서 명령어 처리를 설계해야 되는데, 명령어 처리는 패치부터 시작하는 이런 5개, 6개 단계에 의한 실행을 한다. 이 정도만 아는 것으로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길게요. 하드웨어 동작이니까요. CPU의 동작을 제가 설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5개의 단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감이 옵니까? 5개 단계인데 방금 뭐 배치부터 그거 말씀. 네. 다시 또 더 추격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거, 명령어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 이 강의 자료는 좀 구체적인 그 처리 과정을 얘기했는데, 우리 CPU를 밖에서 보면 얘가 명령어를 하나씩 한 번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명령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 CPU 내에서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은 단계별로 이루어진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사실 이 작업은 원래가 단계별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지만, 이게 CPU가 아니라 전자계산기처럼 덧셈, 곱셈, 나눗셈 이런 계산기만 하는 거다. 그럼 굳이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계산하는 하드웨어를 쭉 한 번에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CPU라는 것은, CPU라는 기계 하나에서 계산하는 명령어, 또 점프하는 명령어, 데이터를 이동하는 명령어, 다양한 명령어를 처리하는데, 그것들을 다 별개의 하드웨어 로직으로 만들게 되면 하드웨어에 차지하는 면적들이 커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실행하는 표준화된 처리 절차를 만든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내부적으로 크게는 5단계, 이 프로그램 카운터 업데이트 빼고 5단계 정도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가지고서 조금 더 세밀하게 명령어 처리를 담당한다. 이거 하고, 그 단계는 명령어를 읽어오는 단계, 명령어에 해석된 결과를 보고서 오퍼런드 레지스터를 읽어오는 것, 계산하는 것, 메모리하고 인터페이스하는 것, 계산 결과를 레지스터에 쓰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좀 지금 시간에는 알아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똑같은 하드웨어 구성을, 그러니까 똑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명령들은요. 근데 연산 익스큐트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쓸 것 같은데. 똑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에, 그래서 이 함수도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건 꼭 하드웨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도 어떤 인풋에 따라 가지고서 작업이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각의 인풋에 대응하는 별도의 펑션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하나의 함수로 만듭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고 안에서 인풋이 뭔가를 if문 혹은 스위치문을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코드만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죠. 지금 하나라는 것은 그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C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메모리라는 그 자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각의 인풋에 대해 가지고서 별도의 함수를 두는 것과 그걸 하나의 함수를 묶어서 만드는 경우에 어떤 게 더 좋으냐, 맞느냐,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지만 하드웨어 설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하나씩의 하드웨어 회로를 따라주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통합, 그러니까 좀 전에 예림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ALU 기능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add라는 회로를 만드는 것, subtract라는 회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 따로의 회로로 있는 거나 이걸 통합해가지고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어쩌면 이거는 같은 크기를 차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령과 다 해놓고 보면은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선택을 add라는 걸 선택할 거냐, subtract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드웨어 설계는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라는 걸 뭐냐면 패치하는 것, 디코드하는 것 이거 하나 안에 모든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의 종류에 따라서 패치 안에서는 다른 것, 디코드 안에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패치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명령이 다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ALU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그 일관성에 의해서 ALU 하는 부분들을 하나로 두고 여기서 밖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명령어가 뭐냐 선택해가지고서 이 내부에서 어떤 회로가 동작하도록